6.4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대통령 사과와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 지명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관심인데요.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함께 전국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이 지방선거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동안 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이제 민심이 좀 요동치면서 좀 여당이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제 총리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저희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대희 대법관 지명된 것이 지난 22일이었고요.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것이 5월 20일이었는데요. 자, 이 전후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도를 비교해봤습니다. 한번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이 대통령 지지도인데요, 46%였습니다. 저것은 이게 대국민 담화 이전의 이제 지지도고요. 대국민 담화 그리고 이 총리 지명 이후에 48%, 그러니까 2%포인트가 지금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은 소폭 좀 반등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예, 우선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고 말씀하신 대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사 이후에 또 어떤 지지율 조사가 나올 건지 여기에 이제 많이 달려 있는데, 예. 사실은 선거용으로 담화를 발표했다든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영향이 이제 미치겠죠. 이 결과가 앞으로 이제 50%를 넘어갈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6.4 지방선거는 정말 여당이 불리한 틀로 전개되고 있고, 야당이 정말 야당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 참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대통령이 총리 후보 지명자를 어떤 인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번 주 초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라서 여당 후보들이 좀 더 추격전을 벌일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사님? 네, 조금 전에 대국민 담화도 그렇고 총리 지명도 그렇고 선거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청와대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국정 지지율이 안 그래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레임덕도 상대적으로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예. 국정에 대한 동력이 아주 급속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쉬움은 사실은 없잖아 있고요. 네. 대국민 담화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고 지금 아직도 실종자를 구조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좋았고, 총리 지명도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인물을 광범위하게 검색을 해서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종훈 박사께서 담화라든가 총리 지명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 선거를 어떤 겨냥해서 한 거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정부 대통령 차원에서는 이걸 선거를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고 이제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네. 정부나 여당도 상당히 지금 민심이 동의하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기 결과적으로 예. 대국민 담화를 하고 또 총리를 나름 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지명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당연히 청와대가 이제 계산해 놓고 이제 그랬을 텐데,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봐서는 청와대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청와대로서도 조금 답답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주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의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이제 안대희 총리 후보자 하면은 과거에 이 강성 검사로서 한때 이제 국민 검사로 이제 불리기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좀 깨끗한 이미지, 청렴한 이미지로 이제 가미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명이 되고 나서 이제 나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은 변호사 개업 이후에 지난해 이제 변호사 네. 개업 이후에 이제 수입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방금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소식을 보면은 이 청문회 인사청문회 자체는 이 지방선거 뒤에 이제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반적인 그 민심의 추이에는 상당히 이제 안대희 그 총리 그 지명자에 대한 내정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평가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 교수님? 예, 처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제 지명이 됐을 때 후보자로 예. 지명이 됐을 때 뭐 대부분의 여론이 정말 그 실력 있는 검사, 정권의 눈치를 안 보는 네. 전 별칭이 뭐 국민 검사 아니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참 그 될 만한 인물이 됐다 그랬었는데 그 후속 보도가 뭐냐면은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과다 수임료를 받았다. 뭐 5개월 동안에 16억 원인데 네. 세금을 지하고 10억 거기서 또 기부를 하고 뭐 그래도 국민 정세에는 이게 뭐 납득이 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임만 해도 한 5억 원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5개월 뭐 네. 저도 뭐 저 쥐꼬리 많은 월급 받고 있는 생각하면 상당히 뭐 우리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그 느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 과다 수임료 문제는 그 지금 안 후보자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정말 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요. 이게 법조계의 관행이라면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유재석 우리 연예인의 출연료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 대법관 출신이면 그 정도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국민들의 그 정서를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잘 그 해명을 하고 만일에 이제 통과가 되더라도 대법관이 앞으로 이제 그 변호사 개업하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사실은 이 그 안대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좀 과도한 그 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전관예우 생각도 있을 수 때문에. 있는데 예. 정관예우 문제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안대희 그 총리 내정자가 이제 총리가 될 경우에 가장 이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관피와 그동안 이제 척결 관피와의 아니겠습니까? 척결. 그렇죠. 예. 관피와 문제도 사실은 업계와 공무원 간의 유착 문제 그리고 권력과 돈의 유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관예우도 사실 그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죠. 문제란 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보십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거고요. 이번에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언론 보도가 사전에 많이 나왔었죠. 어떤 예. 형의 임무를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 대통합 형이냐, 아니면 그 사실은 국가 개조형이냐, 책임 총리형이냐.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개조형을 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관 유착 해소, 또 관피와 척결. 그 사실 이게 지금 최대 현안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그 정도 인물이면 해내겠다라고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알고 봤더니 이 과다수임료의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거든요.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승진관이라든가 대법관까지 올라가는 거 포기하고 한 부장검사, 부장판사 정도까지 하고 나와서 그냥 법무법인 취직해서 돈이나 벌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법관까지 가고 뭐 대법원장까지 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자기 주변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거든요. 그리고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뭐 이 국가에서 연금도 다 주기 때문에 그런 그 별다른 어떤 그런 그 소득을 찾아서 뭐 헤맨다든지 그런 일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왜 그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안대희 전 대법관이 6개월 동안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15억은 사실은 전관예우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서 한 1, 2년 정도 전관예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 그 판사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봐주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건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 단기간에 벌어들인 그 액수 규모로 봐서는 역시 그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어찌됐건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에도 관계를 하고 예. 상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물 가운데 어찌됐건 한 명이고 그런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관예우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작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국민들도 놀랐고 그런 것이죠. 네, 만약 그렇다면 이게 더더욱 문제가 되겠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알파까지는 좀 지나친 그 추측일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제 네. 뭐 그 자, 6개월 동안 내부에 16을 이제 제대로 치면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대법관 출신들이 그 로펌 같은 곳에 이제 갈 경우에
소위 이제 정관예우의 그 관행에 따라서 뭐 그 정도의 이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영훈 그 전 대법원장, 네. 그 대법원장 임명 때도 그 과다 수임료, 대법원장이 되는 사람도 과다 수임료가 있었고, 황교안 법무장관도 뭐 몇 개월에 있었죠. 7억 원 뭐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도 그 있고요. 관행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왜 될 수밖에 지금 없거든요. 왜 이것이 특히 논란이 되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뭐 그런 정도의 인물 좋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이 관피아 문제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완전히 국가를 잘못하다가는 침몰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국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뭐 국민 대통합형도 아니고 책임 총리형도 아니고 그래도 국가 개조형으로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일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알파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봐야 되고, 저는 이 법조계에서 로펌의 그 어떤 그 수임료가 이 국민들 정서를 상상을 초월하는 수임료가 있어서 도대체 어떤 사건을 맡길래 뭐 부장검사 출신이건 대법관 출신이건 어떤 사건을 맡길래 5개월에 16억, 뭐 세금 떼고 10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거는 한번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지겠죠. 우리 어느 국회의원도 정도 좀 얘기는 밝혀냈으면 될것 좋겠어요. 같은데요. 예, 예, 예. 자, 우리 그런가 하면 이제 안대희 후보자가 그동안 사실은 그 이 법조계에서만 이제 주로 있었던 그 경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행정부의 이인자로서 제대로 전반적인 국정을 총괄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의구심도 일부는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른바 이제 책임 총리, 예. 책임 총리의 역할을 현재 구도 안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특히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예, 이번에 그 지명받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한 얘기는 꼭 검찰총장 네. 그 후보자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정말 뭔가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총리가 되면은 정책을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아주 고도의 그런 그 조종자 역할. 예,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목이 될 것 같고, 뭐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잘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대통령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그 탄력성 있게 잘 할 것인가. 너무 또 소신, 뭐 본인의 진언이라고 그랬는데 이 진언의 사전적인 의미가 직언에 약간의 공손한 표현이더라고요. 예. 너무 저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다 보니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해창 총리 같은 4개월 단명의 그런 그 예도 있는데 직언을 하되 또 유연성을 가지고 또 대통령이 또 상대적으로 어떤 권한이라든가 뭐 책임을 좀 줘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도록 책임도 권리도 좀 주고 강요 재청권 후보자 좀 그 총리가 좀 나한테 좀 올려보쇼 이런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대통령의 그 책임도 한 반 정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의 책임 5대5 정도로 해서 뭔가 좀 이번에 박근혜 그 안대희 이 두 사람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5대5라고 보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조금 더 부정적인데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책임 총리형 총리를 지명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 정치인 출신을 기용을 했을 겁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중진급, 여당 내에서도 그래서 그 정치력도 상당히 발휘할 수 있고 또 관료 사회에도 그 좀 말이 좀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우선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 책임 총리 역할 수행이 1차적으로 장애 요인이 될 것, 1차 관문이 될 것은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김기춘 실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김기춘 실장하고의 관계에서 벌써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좀 힘든 구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책임 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력도 수반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역시 관료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들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총리들을 이제 봐오지 않았습니까? 법조인 출신 또 우리 총리도 많이 봐왔지만 법조인 출신 총리가 자기 목소리를 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대목은 그러니까 이런 그 전관예우 부분을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관료 조직에서 어찌됐건 총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일 가운데 정책을 조정하는 건 평상시 업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이야말로 이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자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매우 치열하게 아마 그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경향도 나타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부처도 생길 겁니다. 자, 그거를 조율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돌파를 해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 것이죠.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한 그 제한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안대희 후보자가 그 지나온 그 이력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중수부장 임의장 받아가지고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보면 이 사람은 뭐 정권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라고 정말 국민들이 다 것이다. 인정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이제 재량권을 총리에게 부여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 안대희라는 사람의 그 했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뭐 제약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뭐 사표 내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인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춘 실장하고의 관계를 많이 언론에서 뭐 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편할 거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제 생각에는 YTN 영상 같은 걸 봐도 정홍원 총리하고 이렇게 걸어올 때 뭐 앞질러 왔다 이런 그 영상으로 재밌게 분석을 하던데 이렇게 보니까 걷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김기춘 실장이 검찰총장 할 때 평검사다 또는 법무장관 할 때 부장검사했다. 그리고 나이가 16살 적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그 뭐 김기춘 대원군의 부원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총리라는 자리는 누구한테 대통령한테는 뭐 지시나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만 비서실장한테 받을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리에 대한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김기춘 실장과 관계는 별 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가 그 자리 자체 행정부 2인자라는 그 자리만큼 의전 총리가 아니라 정말 이 책임 총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판세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야당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여당은 경기도에서 이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두 후보가 그 이전에는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원순 후보가 이제 지지율 격차를 벌였다. 이게 좀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인데요. 자, 이것은 대국민 담화와 방금 저희가 얘기했었던 안대희 총리 지명 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몽준 후보가 35.4%, 박원순 후보가 51%로 상당히 좀 격차가 이제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추이가 앞으로 좀 열흘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지금 변화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총리 지명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찌됐건 여권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도 좀 이제 결집을 할 것이고 또 보수층 가운데 그 세월호 참사로 중도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급상승한다든지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개별 후보들이 이 효과를 과연 얼마나 이제 받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개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예컨대 이걸 잘 받아서 사실은 이 대국민 담화 이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후보, 새누리당 후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후보가 있는 것이고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이거는 개인 역량에 대한 평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바가 충족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좀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가 부자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굉장히 친서민 행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억지 춘향으로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아직 신뢰가 충분히 안 가는 그런 상황이다. 차라리 본인이 부자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 부자답게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했듯이 부자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부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정당당하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것. 부자기 때문에 내가 사심없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선거운동은 그거하고 좀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정치 평론할 때 이게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일방향적인 시각은 저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이 박사 말씀에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게 정몽준 후보의 개인기나 능력이 발휘되기에
지금 상황이 너무 큰 틀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지금 경선 당시의 컨벤션 효과도 세월호 참사의 구조 작업에 묻혀가지고 전혀 컨벤션 효과가 없었고, 그다음 최근에는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유병헌 이 수배 이 뉴스 때문에 묻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 후보끼리 뭔가 이 치열하게 서울의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알려져야 되는데 이런 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발 주자인 정몽준 후보가 계속 불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강남 쪽에서도 밀린다고 그래요. 강남의 뭐 앵그리맘이라든가 또는 그 고학력 전문직인 강남 좌파들의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 이런 걸로 봐서는 강남에서 밀리고 상당히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보수 결집이 여권층의 결집이 이제 앞으로 한 열흘 내에 계속 이어질 걸 봐서 적어도 한 4, 5% 정도까지는 계속 그 추격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나머지 한 2, 3일 내에는 뭐 어떤 실수라든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역시 그 박원순 후보의 강세가 뭐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정몽준 후보를 보면은 상당히 좀 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그 박원순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정몽준 후보 측이 제기했었던 이 박 후보 부인 출국설 각종 루머에 대해서 뭐 강력히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양측 사이에 이제 이 네거티브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사실 그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고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박원순 시장 그 부인이 지난 선거 때도 뭐 잠깐 이제 나온 그 기억이 있고, 이번에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들 유권자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정몽준 캠프 측에서 공격을 한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뭐 그 조용한 그 내조 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걸 뭐 저는 왜 그 공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네거티브가 본격적인 네거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예.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뭐 지하철 공기 질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네거티브지만 정확한 그 공격적 전략이어서 괜찮다고 보는데, 뭐 후보의 부인의 그 어떤 그 행적에 대해서 그런 그 공격은 좀 저는 너무 자질구레하고 네. 소용없다고. 전반적으로 이 선거전을 좀 차분하게 치르려는 그 양상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좀 날짜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이 조급한 네거티브 거죠. 네.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후발주자들이 이제 조급하다 보면 막판에 이제 네거티브 전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미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쪽 캠프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권자들도 많이 영리해지셔가지고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으면 저쪽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네거티브도 근거가 확실할 경우에는 뭐 진실을 뭐 까발릴 필요도 있죠. 유권자들이 알 권리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휘발성이 높은 만큼 그만큼 또 역풍도 또 높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번 국면은 그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이 그 거대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유권자들도 차분하게 선거를 치르길 원한다. 그 점을 좀 후보자들도 윤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지사 선거도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김진표 후보,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가 상당히 추격전을 벌여서 이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래서 접전을 벌여가지고 거의 대등한 관계로 갔다가 네. 박빙을 보이다가 다시 벌어졌어요. 최근 조사로 보면은 네. 한 자릿수 정도로. 그런 걸 보면은 남경필 후보가 굉장히 지금 선거 전략을 잘 저는 짜고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 본인 별명이 오렌지 아닙니까? 오렌지라는 그 별명이 있는데도 굉장히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또 야당하고 거국 경기 도정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워가지고 어필이 많이 된 것 같고, 이 김진표 후보는 지금 승부를 걸었어요. 보육교사 7만 명을 정규직 교육자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승부를 걸었는데, 예산을 갖고 지금 양측이 싸우고 있습니다. 10조 드는 걸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본인은 또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3천억 정도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7만 명의 보육교사 정책이 유권자들한테 포퓰리즘으로 먹히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으면은 충분히 김진표 후보가 따라잡아가지고 그 박빙의 구도 속에서 재미난 선거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저희 경기도지사
선거 이게 좀 여야가 정말 자존심을 건 한판인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실은 보십니까? 경기지사 선거가 그 수도권에서는 가장 치열하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봐야 네. 되겠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효과를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일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반면에 이제 그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 내지는 중앙당으로부터 별로 그렇게 그 후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지금 뭐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론의 그 흐름을 제대로 좀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권자가 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야권으로서는 집중을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또는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오히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요. 이 역시 지금 반대의 전략을 쓰고 있다 보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또는 전략들이 개개 그 후보자들한테 별로 그 이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김진표 후보는 결국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돌파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대표적인 공약 하나를 내걸어서 지금 이슈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나름의 이제 노림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이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권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또 김상곤 전 교육감이 그 교육 행정을 괜찮게 긍정적으로 이제 전개하면서 얻은 그런 또 표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활용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역시 사실은 이제 휘발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역풍이 또 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지금 이 사전 투표제가 이제 실시됐는데요. 본인 확인만 하면 전국 어디나 가서 이제 투표를 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이 그 투표율이 올라가더라도 어느 연령층의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느냐도 이제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중요하죠. 네,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사전 투표제, 자 선거에 어떤 그 변수가 될 걸로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여야 양쪽 모두에게 뭐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그 재보선 때 이미 한번 했었거든요. 예. 이때 그 결과를 보면은 여야 양쪽이 유리하지는 않았고 투표율 제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 중앙선관위가 아주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제가 YTN 나와가지고 그 분석을 할 때 결국은 투표율 제고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특정 정당이 유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요즘 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들이 이제 중장년층이 늘어났잖아요. 중장년층은 그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더라도 특별히 사전 투표를 할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반대로 더 젊은 사람들은 선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디 출장 가서라도 뭐 찍어야 되겠다 이런 점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중장년층이나 젊은층이나 모두 필요한데 아주 그 요긴할 때 투표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큰 변수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이제 변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 6.4 지방선거 이후 그 날짜 이후로 이제 황금 연휴가 이뤄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 투표가 일단은 투표율 자체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6.4 지방선거 그 이후에 이렇게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놀러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 예. 뭐 여행사의 해외여행 그 패키지 같은 것도 많이 좀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죠. 자, 이제 이 상대적으로 그 역시 20대, 30대 층들이 사전투표제에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찌됐건 세월호 참사로 해서 20, 30대 투표율이 이전 선거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은 야당에게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거 지형을 과연 바꿀 정도가 될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제가 그 야당의 팁을 하나 그 조언을 한다면 야당이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정말 압승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도부들도 조심하는 것 같고 후보들도 유리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몸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젊은 층을 그 이전 방식대로 젊은 층을 겨냥한 이런 쪽의 그 홍보 전략보다는 중장년층에서 나중에 정권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야당이? 그러면 중장년층하고 젊은 층을 고루고루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열흘 남은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그 후보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상황 같습니다. 자, 이 열흘 동안에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공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전국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